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30일 한홍구TV 역사통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그 성공회대 연구교수로 계신 박미자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그 예고해드리기는 손님을 한 분 더 모시기로 했었죠. 네. 우리 배성호 선생님. 그때 지난번에 배성호 선생님이 할 때 선생님을 모시고 싶었는데 그날은 선생님이 안 되셨는데 배성호 선생님이 오늘 오기로 하셨다가 직전에 학교에서 무슨 좀 안 좋은 일이 터진 모양이에요. 그 학년부장 선생님이라서 선생님이 꼭 그 수습을 하셔야 할 그런 위치여서 부득이하게 못 오시게 돼서 대단히 미안하다는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배성호 선생님은 우리 유튜브에 네. 몇 번 나오셨어요. 그러셨군요. 네, 그리고 또 그 마을 찾아다니는 그 공동체 네. 뭐 그런 사업들을 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친숙한 선생님입니다. 네. 자, 오늘 이제 그 주제를 잡은 게 내일 12월 1일이지. 아유, 이걸 생일이라고 기념을 해줘야 하나 우리가 기억을 해야죠. 이런 걸뭐 탄신일 이런 걸 해야 되나? 예, 국가보안법 75년.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그 평생을 교직에 계셨기 때문에 국가보안법과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뭐 저도 우리 유튜브에서 몇 번을 다뤘던 주제입니다만 75주제는 또 그냥 넘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육,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한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놓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아유 국가보안법 생길 때 태어난 아이들이 지금 뭐 또는 뭐 그 이게 정말 그 꼬맹이들이 이제 80이에요. 그렇죠. 참 이게 기가 막힌 게 국가보안법 처음에 만들 때 말이죠. 뭐 선생님도 자주 많이 보셨겠지만 그 만드는 사람들이 이거 악법 맞아. 근데 너무 급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빨리 좀 급하게 만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요 고비 넘기고 난 다음에 우리 같이 고치자. 이제 이렇게 만들었던 게 국가보안법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된 게 이거 없으면은 무슨 큰일 나는 것처럼 신생 대한민국이고 정말 너무 힘도 약하고 가난하고 그 정치적으로도 안정돼 있지 않고 그러던 상황이었던 게 지금은 이제 뭐 대한민국이 10대 경제 강국 뭐 그런 세상이 됐는데도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유, 이제 저도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할 얘기가 많은 사람이지만 사실 박미자 선생님이 대한민국에서 할 얘기 많은 걸로 치면 사연 많은 걸로 치면 둘째가 하면 서러울 분 아닙니까? 선생님과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우선 제가 선생님을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분인지 제가 조금 소개해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선생님께서 스스로 국가보안법과의 관계는 네. 좀 말씀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우리 한경희 통일평화상 우리 유튜브에서 뭐 제가 간첩 사건 얘기할 때 늘 사례로 드는 그 송실가 사건에 거기 저 막내 아드님인 송기수 선생님의 어머님 그 돌아가신 다음에 간첩도 못게 됐어요. 이분도 참 기구한 팔자십니다. 어머님을 기려서 만든 한경희 통일평화상의 그 4회 수상자십니다. 그래서 4회 수상자로 모셨었고 또 그 중고등학교죠. 중고등학교에서 국어 교사로 오랫동안 활동하셨고 또 전교조에서도 그 수석 부위원장 또 통일위원장 등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선생님 그 책을 갖고 제가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뭐 대학원에서 뭐 선생님 한 학기를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3주, 4주 정도 시대를 읽는 교육사라고 지금은 절판이 됐습니다만 우리나라 교육사를 좀 그래도 알기 쉽게 그리고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한 게 이게 거의 유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라고 해야 주로 교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읽었고 또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2021년도에 그 홍익대 대학원에서 교육학 그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교 평준화 정책과 교육 공공성 담론 형성에 관한 연구. 아유 뭐 자사고 얘기 나오고 하면 또 선생님 또 하실 말씀이 무궁무진한데 우리 이 교육학 박사시기도 해요. 그런데다가 베스트셀러 저자시기도 합니다. 이 시대를 읽는 교육사는 저는 이 책이 참 좋은데 이거는 아주 많이 팔리진 않았죠. 이것도 이거 교사들 사이에 교사들 아주, 사이에 네. 그렇습니까?
열렬한 매니어들이 있어요. 예. 저도 매니아의 한 사람인데 뭐 이 책이 얼마나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선생님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신 거는 이 책보다도 또 중학생 기적을 부르는 나이 이게 굉장히 좀 이 분야에서 그러니까 아마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거기에서 이제 뒤이어서 사춘기 기적을 부르는 대화법. 그다음에 부모라면 지금 꼭 해야 하는 미래 교육.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책들을 내서 그러니까 어떤 청소년 상담 또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뭐 이런 쪽에서도 또 정열적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뭐 이 정도면은 선생님 소개가 충분히 됐나요? 네. 예. 아무래도 예. 제가 보다 더 예. 깊게 얘기 나누고 싶은 부분은 예. 교육사적인. 예, 사실은 그렇죠. 저도 사실은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 대학원 수업에서 같이 네. 그 수업을 하면은 이제 좀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고 이제 저도 많이 배우는 게 있을 것이고 선생님도 또 그러니까 이제 그 역사학자하고 같이 네. 이제 그 교류하다 보면은 또 선생님도 그러니까 느끼시는 게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걸 꿈꿨었는데 아이고 이 회사 성공에다가 좀 힘들어져 갖고 그 여의치가 않네요. 네네. 그래서 좀 우리가 이제 교육의 역사를 이해한다는 게 어떤 교사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8.15 해방 이후 교육사가 사실 교사들이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표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역사였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그런 과정으로 제가 교육사 연구를 했었고요. 이후에도 좀 더 교사의 관점으로 교육사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사실 교육사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분야인데 이쪽을 사회적인 의미를 갖고 그러니까 이 말씀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적어요. 특히 우리 그 교육에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예, 뭐 하루 아침에 그 하늘에서 뚝 떨어진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점점 문제가 발생하고 전개되고 꼬이고 악화되고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까지 이렇게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알아야 매듭을 풀더라도 풀고 이거는 매듭을 풀 게 아니다. 이건 정말 딱 잘라버려야 한다. 네, 뭐 이제 그건 딱 잘라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국가보안법. 오늘의 주제 그리고 국가보안법. 우리 교육사를 교육의 어떤 그 진실 그리고 교육이 가야 할 희망의 길을 굉장히 가로막고 있는 부분이 저는 국가보안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그 국가보안법이 갖고 있는 가장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 중에 하나는 그 피해자가 거의 다 우리 국민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북과 연관된 부분으로서는 어떠한 험한 말을 해도 죄를 묻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더 어떠한 험한 말을 해도 어떤 그 거짓말을 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도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북에 대해서는 진실을 얘기하거나 아니 이제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국가보안법이 가지는 폐해가 북에 대한 관심이나 어떤 진실을 희망 이런 것들을 평화 이런 걸 말해도 색안경을 쓰고 보게 하는 것 이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심각한 그거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어떤 문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왜곡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사회가 이렇게 악화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 묻지마 다쳐가 있고 묻지마 다쳐. 자꾸 캐물으면 그리고 말 많으면 빨갱이. 말이 많으면 공산당. 말 많으면 공산당, 말 많으면 빨갱이. 그리고 너 왜 이렇게 했어? 사상이 의심스럽네. 이 한마디면
등골이 오싹한 근데 이제 지경인 이게 거죠.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지던 시기, 네. 또 서북청년회가 뭐 아주 날뛰던 시기에 한국 전쟁을 전는 시기에 비극으로서 있으면은 또 이제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런 시기를 겪었다 하겠는데 21세기 아니에요. 21세기. 그렇죠. 그리고 21세기에. 전 세계가 이제 뭐 완전히 이 미디어 환경도 완전히 달라졌고 다들 뭐 손에다가 컴퓨터 하나씩 들고 다니고 뭐 표현할 수 있는 수단 뭐 엄청나게 변화했는데도 야 참 여전히 의구하게 국가보안법이 힘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랄까 이 자유롭게 말하는 것을 왜곡시키는 이런 효과를 국가보안법이 계속 지금 진도를 나가고 있죠. 예, 예. 저는 아주 최근에 그 후쿠시마 오염수 예, 예. 방류를 예. 반대하는 것은 예. 반국가 단체 그 이야기를 공중방송을 통해서 예. 그것도 대통령의 입으로 듣는 순간 야 이게 국가보안법이다. 저는 이런 아니,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반국가 단체, 반국가 세력이 네. 반일을 선동한다라고 네, 네. 하면서 이제 후쿠시마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또 대표적인 사례로 네.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기절할 뻔했던 게 아니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바꾸자는 걸 반국가 세력이라고. 그건 진짜 말이 안 돼요. 아니 내가 자유총연맹이 해도 그런 네. 얘기를 해도 뭐 저런 게 다 있어 할 판에 일국의 대통령이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계속 전쟁하자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저는 평화박물관 안녕하십니까? 이거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즘 예. 평화라는 말 자체도 엄청 색안경을 쓰고 보는 어저께 그런 재밌는 경향이 일이 있어요. 있었습니다. 저희가 간판에 평화박물관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얘기를 두 번을 들었어요. 네. 여기 이제 그 동네 우리 빵집에 그 빵집 사장님이 또 저희 애청자세요. 애청자서 네. 이제 빵을 사러 갔다가 했더니 그 동네 주민 중에 한 분이 저 평화박물관 참 뭐 하는데냐고 좀 이제 그분이 진보적인 분이셨나 봐요. 그런데 좀 요새 평화 그렇게 저렇게 간판 걸고 있는 거 저거 그러면은 극우 세력이냐 그래서 아니요 저기 그 하나무게가 저기서 했더니 손님이 깜짝 놀랐다 얘기를 들었는데 그 오전에 들었어요. 근데 네. 오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우리가 뭐 간판을 조금 이제 우리 있는 건물에서 고칠 일이 있어갖고 간판하는 사장님을 이제 모셨는데 평화박물관 이렇게 하더니 여기 사상이 뭐냐는 거예요. 네. 간판이 이제 조금 연동돼서 하니까 그 왜 그러시냐 했더니 간판을 할래도 그래도 사상을 알아야 디자인도 나올 거 아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건 아니고 저희 이제 같이 일하는 활동가 그 분이 이제 그렇게 해서 하다가 뭐 얘기하다가 이제 설명하기 쉽게 여기 하나무게가 같이 하고 여기서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더니 네. 근데 이제 평화를 그렇게 내놓고 해도 되느냐 이제 그런 식의 그 말씀을 하셔서 이게 진짜 한국에서 평화라는 게 이렇게 찌그러들었구나. 아니 그런 왜곡시키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러다가는 국제적으로 왕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왕따 네. 됐죠. 그런 걱정이 좀 왕따 됩니다. 실제. 아니 진짜 네. 엊그제 저 부산 엑스포를 부산에 유치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사우디가 먼저 출발해서 사우디가 유리한데 그래도 많이 추격을 해서 박빙이다. 네. 언론에서 이제 뭐 정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이제 그런가 보다 했죠. 그래서 많이 따라갔나 보다 되면 좋겠다.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저도 결과가 나오기를 이제 뭐 다른 일 하면서 이제 뉴스 이렇게 유심히 들여다봤는데 딱 나오는데 119대 29 네. 이걸 박빙이라고 누가 얘기했지? 그러니까 덜컥 드는 생각, 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데 하나는 이제 도대체 정부에서는 누가 그런 일을 하길래 판세를 이렇게도 못 읽나? 야, 저거 120대 이거를 갖다가 박빙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월급 주고 있단 말이야, 우리 세금으로. 이제 그런 생각하고 저거는 제가 뭐 윤석열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지만 대통령도 속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글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거는 이럴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중동 문제나 뭐 여러 가지에서 완전히 미국 따라다니면서 몰빵을 하니까 이런 그 국제 관계 속에서 한국이 그렇게 미국한테 이제 완전히 그쪽으로 하면은 이런 국제 관계에서 표를 얻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다시 본론으로 좀 와가지고요. 네. 저를 좀 제가 잠깐 소개해 예, 볼게요. 예. 그 소개하는 걸 저는 빠뜨렸습니다. 중학교 교사고요. 여기 성공회대 연구교수로 교사였고요. 교수로 오기 전에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전 중학교 30년 동안 중학교에서 근무했고요. 여러 가지 오해도 많고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저는 중학생이 정말 가장 예쁜 시기라고 봅니다. 아름다운 시기다. 시기. 왜냐하면 인간의 성장 과정 중에서 가장 많이 변화하는 시기.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그래서 성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아름다운 육체적 성장과 정신적 성장 그리고 정서적인 그 부분에서의 성장이 엄청나게 이루어지는 시기고요. 그리고 자부심이 엄청 많은 시기예요. 자부심이. 네. 그리고 얘네들이 굉장히 어른들이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이제 문제 제기를 잘하는 본질을 딱 제기하는 스타일입니다. 자기들이 아직 뭔가 실천하지는 못해도 이게 지금 진실을 바라보는 면은 되게 정확한 알만한 거는 지점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다 알만한. 엄청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건 이제 뭐 시사주간지 타임이다 뉴스위크다 하는 게 중3이면 읽을 수 있는 그리고 수준이라는 거죠.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뜻밖에도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관심이 없는 그런 그냥 어른에 대해서는 애들이 은근히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지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중학생들하고 함께 지내면서 중학생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지점으로 중학생을 이해하는 이제 책을 같이 쓰면서 이게 중학생 기적을 부르는 나이. 이거 하면요 사람들이 뭐 기적을 부르기는커녕 뭐 기저귀를 다시 차는 나이 아니냐 욕을 부르는 나이다. 또 뭐 그런 한때는 그런 농담도 있었잖아요. 김정희가 못 쳐도 그렇죠. 중학생 중학생이 무서워서 못 쳐들어온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애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우리가 뭘 어쨌길래? 억울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같이 한번 중학생이 얼마나 멋진 시기인지를 같이 조사하고 해서 써보자 해서 썼던 게 중학생 기적을 부르는 나이였고요. 그때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자. 중학생은 아주 말썽이나 부리는 한심한 시기가 아니라 아주 성장하는 시기다. 엄청나게 성장하는 시기다라는 극대화시켜서 기적을 부르는 나이라고 했는데 이게 중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제목이었어요. 자기를 명명하는. 그래서 이제 대히트를 쳤죠. 이 23세가 나왔으니까 23세. 와.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10년이 지났으면은 이 책이 나올 때 아이들이 20대 후반이 됐겠네요. 그렇죠. 이때 그렇죠. 그런데 선생님하고 같이 이 책을 만든 아이들은 지금 이제 30으로 진입을 앞두고 있는.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본질은 안 변했다. 그 발달 과정에 따른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 사이에 이제 바뀐 여러 가지 의식을 이제 반영해서 올해 10주년 기념판으로 새로 개정판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이제 그 강의를 어제죠. 어제도 지역에 가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요. 제가 국가보안법으로 이제 재판을 받게 됐어요. 2012년에 그때 대선 앞두고 있었죠. 2012년 1월에 전격적으로 저를 압수수색하고
저의 그 죄명이 혐의가 무려 5가지였어요. 이적 단체 결성, 죄를 많이 지셨군요. 이적 단체 결성, 네. 남북 교류 협력법 위반, 또 그 제작 반포, 소지도 당연히 소지는 맨 마지막 아, 꼬레비로 소지는, 하나 네. 넣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무차냐? 그 고무 찬양 네. 뭐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5가지였는데 사실 사실- 오정 네. 세트네요. 10년 만에 네. 제가 다 4가지는 다 무죄를 받았고요. 네. 이제 한 가지는 그 이적 표현물 소지는 아마 여기 독자분들 중에서도 압수수색하면 다 걸리죠. 다 걸리죠 다.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목에 걸면 목걸이입니다. 완전. 그래서 뭐 자본주의라든지 뭐 비판적 사고라든지 이런 낱말만 들어 있어도 그 우리나라 네. 검열사에서 제일 웃긴 거는 네. 그러니까 이종찬 원장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이종찬 원장이 중앙정보부에 이제 젊었을 때 근무할 때 그 검열 업무를 맡게 됐는데 그래서 압수한 책이라고 다 가서 보니까 막스 웨버 책이 잔뜩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왜 이거 왜 했냐 했더니 막스 아니냐. 공산당 선언. 예. 그 당연히 막 가져갑니다. 뭐 공산당 선언이야 뭐 네. 그 시절에 뭐 뺏어간 거 뭐 당연하다 하더라도 막스 웨버를 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막스 우파의 웨버. 거두를. 아 진짜. 그리고 한때는 태백산맥도 금서였습니다. 그럼요. 네. 그 태백산맥이 이게 그런데 금서의 기준이 아직까지예요. 그럼요. 네, 금서의 기준이 딱히 정해져 있지가 않고 그냥 걸면 거는 거예요. 그래서 걸면- 제가 진짜 이거는 우리 집에 책이 1000권 이상 있는데 그 중에 합법적으로 남북 교류하던 당시에 그 북에 어린이용 만화책 네. 몇 권 가져와서 있었다는 게 이게 교직을 박탈하고 또 연금을 박탈할 정도의 죄인가? 저는 이게 참-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건 진짜 이게 진짜 김선달 보안법이네요. 네, 그렇죠. 봉이 김선달. 선생님의 그러니까 이적 표현물 소지죄인데 그 이적 표현물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세시 풍속, 네. 봉이 김선달. 네. 아니 분단되기 전에 남북이 공유하고 있는 그 그렇죠. 이야기. 내용이 거기 뭐 공산당 선전하는 거 있어요? 그렇죠. 전혀 없어요. 전혀 없죠. 그런데도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걸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국가보안법의 보험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험. 그러니까 이렇게 다 거는데 죽어라 하고 싸워서 무죄가 다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이적 표현물은 요거를 이적 표현물로 규정만 해주면 소지죄는 자연 갖고 있는 성립하니까.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사람 이제 당사자건 변호사건 더 중요한 죄를 갖고 싸우고 이 부분은 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할 수밖에 없죠. 뭐 아무리 강하게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네. 증거가 있다고 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네. 소지한 건 명백한 네, 사실이니까. 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진짜 현대판 분석행위다. 네. 이게 무슨 진시황 시절도 아니고 이게 대한민국이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 그 뒤에 이제 나올 얘기지만 그 얘기부터 저 7조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할 테니까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온 것 네. 중에 선생님 잠깐만요. 여기 중학생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예, 예, 이거 예. 너무 예. 아니 그래서 이제 제가 재판을 받지 네, 않았겠습니까? 네, 네. 2013년에 네. 박근혜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1년 동안 압수수색하고 하고 난 뒤에 기소를 안 했어요. 1년 동안. 그리고 이제 대선에서 박근혜 당선되고 나니까.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니까 바로 저희를 기소하더라고요. 네 명을 기소하고 교사죠. 기소하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가 정교조는 해충이다 이런 거였지 않았어요. 네. 바로 우리를 기소하고 이제 그렇게 저는 이제 정교조에 전임하다가 학교로 2013년에 돌아옵니다. 네. 복귀해서 아이들하고 수업도 하고 지내는데 2013년 2월에 기소를 해놨으니 제가 수업하는 동안에도 이제 가서 재판을 받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기소되면 뭐 직을 유지하냐 마냐 하는데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그리고 사실 법적으로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최종 판결까지는 이제 직을 이수할 이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고 제가 이제 도서관도 맡고 있었으니까 도서관은 이제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재판 받으러 가면. 그럼 이제 문 앞에다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여러 가지 출장이 있어서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왜 이렇게 출장이 많아?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이제 물음표를 가졌겠죠. 그리고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수업을 마치고 복도로 오는데 저 복도 끝에서 완전 애들이 막 구름같이 모여 있고 싸우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달려가서 이제 그 해치고 들어가 봤더니 제가 수업 들어간 반 아이랑 제가 수업 들어가지 않는 반 아이랑 둘이 엉켜붙어서 죽을 듯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를 말려야겠어요? 제 수업 들어간 애, 걔를 갖다가 딱 껴안고 참어, 선생님이야, 참어, 국어 선생님이야 이렇게 했더니 이제 얘가 싸움이 이제 뭘 말리고 얘네 둘 다 교무실로 데리고 왔죠. 교무실로 데리고 왔는데 두 아이가 다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아직 둘 다 서로 째려보고.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일이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수업 들어온 애가 이 새끼가 선생님 간첩이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가 수업 들어가지 않은 반 애가 야 너는 네이버도 안 보냐? 네이버 봐봐. 청천중학교 박미자 쳐봐. 그냥 쫙 나와. 와 그때 보수 그 어버이 연합이나 뭐 이런 학부모 단체나 이런 데서요. 제가 재판을 받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미리 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펼침막을 엄청 크게 해가지고 제 사진에다가 화살표 찍, 종북의 심장 이런 걸 막 걸고 있고 이게 사진으로 네이버에 떠돌아다니고 이런 거예요. 예, 저도 이제 그 비슷한 시기에 그 비슷한 걸 당했는데 네. 그 노원구청에서 강의하려고 하는데 노원구에 뭐 제 얼굴 포스터 같은 게 쫙 붙고 했는데 가만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이제 또 저는 대신 선생님보다는 좀 유리한 위치잖아요. 그렇죠. 그 대학 교수 네. 뭐 여기저기 글도 좀 쓰고 뭐 초중고 하니까. 교사는 진짜, 연구 목적을 인정을 안 해줘요. 진짜 그 굉장히 이제 제가 여태까지 다치지 않고 살면서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참 미안하고 그리고 이제 다행히 잘 끝났으니까 그렇지만 국정교과서 파동이 왔을 때 나는 괜찮지만 이 강연 듣고 계신 그렇죠.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네네. 현장에서 이거 어떻게 견디셔야 하나 네. 그러니까 참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나는 그때 그 시절에 괜찮았는데 하여튼 우리 평화박물관도 그때 압수수색 당하고 박근혜 정권 들어오고 난 다음에 뭐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었군요. 이제 그렇게 지냈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걔가 넌 네이버도 안 보냐 딱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애가 이쪽 내가 수업 들어간 애는 갑자기 말이 막혀요. 그러면 애가 찍찍 울면 지금도 그 장면의 목소리와 이런 것만 보면 그냥 가슴이 목이 메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제가 수업 들어간 애가 갑자기 막 너무 울컥하고 울면서 야 우리 선생님 착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빨갱이로 몰린 사람들이 되게 착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죽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둘 다 놓고 그러니까 울었어요.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이거는 우리 어른들이 해결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이게 해결되지 않은 일이 여기까지 왔다. 미안하고 선생님이 지금 국가로부터 엄청난 오해를 받고 있는데 잘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끼리 싸우지 말어. 이러고 돌려보냈죠. 진짜 그때 제가 뭐랄까 다들 선생님들 퇴근을 하고 나서
이제 약간 멍하고 시간 개념이 없이 앉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경비 네. 기사님께서 퇴근 안 똑똑똑 하시고. 퇴근 안 하십니까? 네. 그래서 보니까 밤이 엄청 밖에 어둑어둑해졌더라고. 그럼 이제 집에 왔죠. 그리고 이제 중학생 이야기 1탄, 네. 2탄. 네. 그 저도 그래서 네이버 검색을 해봤죠. 네. 그냥 생각보다 네. 엄청나게 많이 제 기사가 막 네. 어마어마하게 퍼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중학생들은 아주 싫어하는 선생도 검색하지만 관심 있는 선생도 엄청 검색을 해요. 네. 그래 이제 그로부터 며칠 지난 뒤였어요. 제가 도서관에 앉아 있는데 네. 오후에 애들 다 수업 끝나고 나는데 이제 3학년이에요. 제가 그때 2학년 가르쳤는데 3학년 애들이 쭈뼛쭈뼛하면서 몇 명이 네. 도서관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서 와. 뭐 나한테 좀 그 느낌 있잖아요. 네. 나한테 뭐 볼 일 있어? 그랬더니 아 뭐 좀 여쭤봐도 되나요? 그래서 그래 여쭤봐도 돼. 그랬더니 그 선생님 고향은 어디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전라북도 순창군 그리면 합니 막 이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했더니 혹시 대학은 어디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전북대학교 나왔거든요. 그래 선생님 전북대학교 나왔는데 그랬더니 애들이 막 어쩐지 썰렁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전북대학교 나와서 실망했어? 우리 지역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나온 거야.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막 그러는 거예요. 가봐 새끼야 평양 아니라고 막 이런 평양이 아니라서 나온 거예요? 평양 아니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런 게 막 싹 유포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간첩이다. 간첩인데 그 북에서 왔을 거다. 북에서 대학도 다녔을 거다. 이런 진짜 정말 중학생답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조사를 하러 온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우리 차 한잔 마실까? 이러고 이제 선생님이 좀 남북 그 교육 교류 예전에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에 그 남과 북이 정상이 합의하고 남북 교류가 있었다. 네. 그리고 이제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때는 각계각층이 네. 교류를 많이 했단다 얘들아. 그래서 교사들도 그때 왔다 갔다 했어. 선생님이 평양을 갔다 온 적은 있지만 교육자 대표로 갔다 온 적은 있지만 거기 살거나 태어나거나 학교를 다닌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아이고, 예. 제가 안타까운 그 일이죠. 전공이 간첩 아닙니까? 아유 전공이. 어떡해요. 저 전공이 간첩인데 야 진짜 간첩이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쓰이고 이렇게 많이 일상화되고 이렇게 많이 공포를 불러일으키는데 진짜 간첩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70년대 이후에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국가보안법이 뭐 저는 솔직히 인정하겠어요. 그 남북이 분단돼 있었고 분단된 대치 상황 속에서 악법이지만 일부 사람들이 굉장히 필요로 했었고 뭐 필요성을 이제 뭐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들 나름대로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이게 만들어 놓으니까 좋고 편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 좋고 편할까요? 권력자들이 좋고 편하고 엄청나게 많이 사람들을 짓밟고 죽이고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때 저놈도 죽이고 다 더 죽였어야 하는데 못 죽인 그 사람들이 다시 기어오르는 걸 이렇게 짓누르기에 아주 편한 거예요. 아주 편하고 그다음에 뭐냐면은 이제 통치하는 입장에서는 역사를 공부하니까 자료들을 시기별로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이 이제 나빠지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걸 이제 만드는데 동의한 게 여야 없이 만들었으니까. 또 우리나라 그 야당이 원래 보수적이었잖아요. 그런데 50년대 오면은 왜 국가보안법을 갖고 좌익을 안 잡고 우익을 잡냐?
그 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아까 선생님 시작할 때 평화 얘기했지만 사실 그 우리 이제 그 정치적 사진에서 제일 유명한 게 조봉암 아닙니까? 예. 평화 얘기하니까 죽였잖아요. 평화 그러니까요.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얼마나 흉기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국가보안법 때문에 불편한 사람이 누가 있냐. 니들 같은 빨갱이나 불편하지. 아, 이제 이렇게 사실은, 얘기를 하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그 지금도 사실 국지전이 세계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도 사실 전쟁에 대한 그 전쟁 반대, 예. 평화 운동 이제 해야 되는 아니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반대하는 사람을 빨갱이로 보는 거잖아요. 적과 내통한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일본 군국주의가 그랬거든요. 아, 그러면서 결국 나온 거기서 나온 거기 거군요. 그때 이제 그 일본 군국주의 시대에 그 제일 저 심한 욕이 히코쿠민 해갖고 비국민 음. 국민이 아닌 거. 그런데 이제 그게 더 세진 게 반국가 단체.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 반국가 단체 동조, 반국가 단체를 고무찬양, 고무찬양하는 문건을 소지하는 거. 그래서 아까 이제 국가보안법 제정된 지 75년이라고 예, 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75년 동안 사실 그런 생각하고 말할 자유를 억압해 온 거죠. 그게 반만동의. 네. 왜 반만동의하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선생님 매우 억울하시겠지만 네. 그 처음 만들어진 국가보안법 있죠? 네. 되게 착해요. 아, 처음 만들어 놓은 것보다 점점 더 나빠졌습니까? 네, 지금? 처음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은 6개 조항이고요. 네. 사형도 없고요. 네. 고무찬양 같은 거 없어요. 아, 그렇군요. 이적 표현물 소지도 없어요. 네. 나중에 다 끼워놓은 거예요. 다 끼워놓은 거. 오히려 그럼 더 통제를 더 하기 한국 위한, 사회가 네. 그만큼 더 악화되어 갔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국정과거사위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진짜로 간첩 잡는 소굴에 뛰어들었고, 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제가 정말 그때 제가 수염을 기르고 있었는데 수염 달린 간첩이라고 봤겠죠. 그 당시에. 그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보기에는 그랬겠죠. 그런데 네. 제가 거기서 아우성을 친 게 진짜 간첩을 내놔라. 네. 그 60년대까지 누구 이런 사람들 진짜 간첩 나 인정한다. 네. 근데 진짜 간첩이면은 뭐 무전기가 있거나 네. 뭐 맞아요. 권총이 있거나 네. 난수표 암호문이 있거나 뭐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간첩이 증거가 어딨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그러니까 다 억울한 조작된, 사람 네, 두들겨 억울한 잡고 사람. 그래서 이런 거 있냐 없냐 이런 거 없으면은 나도 니네 그 간부들 니네 하는 식으로 하면은 얼마든지 간첩 만들 수 있다. 뭐 그러면서 악을 쓰고 싸웠었죠. 그게 이제 오래된 것까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저희가 기억하는 건 서울 공무원. 예, 서울시 그리고- 공무원 사건. 네, 서울시 공무원 예, 사건. 그 간첩사에서는 이제 가장 진짜 최근 거죠. 너무. 그것도 사실은 이제 저 박원순 시장을 치기 위해서 만들다가 사건이 이제 중간에 이제 뭐 잘못돼가 저쪽 입장에서 잘못돼갖고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간첩은 완전 조작이었잖아요. 100% 조작인데, 근데 그 조작했던 사람이 또 사실은 또 승승장구하는. 아이 지금 청와대에 근무를 하는데 네. 청와대에서 뭐 다른 직이면은 또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이름하여 공직기강 비서관이에요. 아, 그 가짜 뭐 서류 만들었던. 예, 그 검사님이. 이게 나라 걱정 좀. 아니, 그러니까 되지 않습니까? 그게 공직기관.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참 신기한 진짜 나라예요. 신기한 나라예요. 신기한 나라예요. 그 진짜. 근데 국가보안법에는 무고죄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아마도 국가보안법에 모든 죄를 엄청나게 많이 적용하고 이적 표현물 그 소지죄 같은 거는 정말 그 보험 상품 아니에요, 보험 상품. 보험. 국가보안법에. 그런데 국가보안법에서 사문화되어 있는 게 무고죄죠.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그런 그 수사, 정보 수사 그런 계통에 종사하면서 네. 사건을 조작하고서 억울하게 처벌받게 하는 사람들은 무고죄로 다 다스려야 하는데 그 네. 무고죄형은 그
자기가 조작해서 받은 사람이 받은 형하고 똑같이. 네. 그러니까 여기 사형 나왔으면 사형, 무기 나왔으면 그렇게 무기. 되어 있어요. 뭐 이제 법적으로는. 아니 그러니까 거의 동등한 형을 주는 게 법 취지죠. 그러니까 그게 법 취지는. 실효. 아니 그런데 안 지켜지니까 예. 무고죄도 뭐 처벌받은 사람 한 아무도 명도 없죠. 없잖아요. 아무도 없고. 예. 재심에서 무죄가 나왔어도 뭐 사실 나왔어도 아무도 사과하는 사람도 없죠. 사과하는 사람도 없고 그 구상권 청구해서 손해배상 네. 뭐 그것도 제대로 뭐 되지도 않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 진짜 그렇게 자, 그거 아까 이제 그 저 선생님 말씀에서 잠깐 보충하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네. 요거 저 슬라이드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어디 갔나? 요건 것 같습니다. 자, 예. 아 예. 예, 이거 이게요. 살인 강도죄보다 이적 피해물 소지죄가 무거운 게 그렇습니다. 살인 강도 강간을 하면은 가령 이제 뭐 교사나 공무원 공직에 있던 사람이 했을 때 연금이 절반이 날라가나요? 예, 아마 50%는 50% 가 연금으로 받습니다. 예, 파면을 당해도. 파면을 당해도 50%를 받는데 국가보험법에서 하나 빼준 게 불고지죄는 빼줬어요. 예, 예. 불고지죄라는 게 뭐냐면 뭐 부모 자식이나 뭐 그 사람이 법을 어겼는데 뭐 그거 하나는 빼주고 그거 그 신고 안 한 거. 나머지 국가보험법 범죄에 대해서는 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연금이 아예 없어요. 예, 연금을 지급하지 예.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완전히 나가 죽어라 하는 네. 그 식으로 완전히 그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말 엄청난 경제형을 부과한 거죠. 어떻게 살인 강도보다도 훨씬 무거운. 그렇죠. 책을 많이 읽어서 제가 된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관심을 많이 갖고 책을 많이 많이 읽었을 읽고, 뿐만 아니라 예, 욕심을 내서 또 보고 국에서 사서 갖고 보고, 계신 게. 예. 아마 그게 있어서 그걸 했겠죠. 그게 없었으면 또 다른 예. 사실 그 아니 이적 뭐 표현물죄가 그 책 말고 딴 책을 갖고 갔겠죠. 딴 책을 갖고 와죠. 근데 예. 저는 되게 놀랐던 게 이적 표현물죄가 북에서 발행한 책에 하나인 것도 아니고요. 아이 남쪽에서 공공연하게 발행한 아니요. 책도 제가 출판된 것도 제가 그걸 번역한 하더라고요. 책이 네. 한국공산주의운동사 이정식 스칼라피노 책인데 네, 네. 그 책을 번역했다고 하니까 미국에서 지도교수가 깜짝 놀랐더니 야 너는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놈인데 왜 그런 극우 서적을 번역했냐? 아,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 미국 학계에서는 이정식 선생님 책이 그러니까 아주 극우적인 입장을 대표하는 책이거든요. 야, 너 그거 왜 번역했냐? 그래서 아니 한국에서는 그 책이 금서다 했더니 우리 선생님이 이제 깜짝 놀라고 어떤 자식이 왜 그게 금서냐? 그래서 아 거기 김일성 진짜라고 썼잖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 책에 제가 이제 80년대 대학원생 때 냈는데 2013년인가 14년인가 책을 네. 다시 냈어요. 다시 냈는데 그 서평이 제목이 뭐냐면 여러 감옥 보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가 극우 서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이적 표현물 소지죄로 감옥을 간 사람이 여러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그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라는 빡세게? 책도 있잖아요. 그 책도 그 저자는 또 안 잡혀갔어요. 예. 그 책을 갖고 있는 사람은 또 유죄를 받은 경우도 있어요. 세상이 그래서 울퉁불퉁하죠.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관성이 뭐냐면은 없어요. 아니 그 일관성이라기보다도 네. 그러니까 법률용어로 하면은 법이 자의적 해석인 거죠. 맞아요. 자의적. 그러니까 고무줄처럼 네. 그러니까 그 한 놈 맘대로. 네. 법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고 예측 가능성이 있고 된다 안 된다가 분명해야 하는데 네. 이 그리고 국가범법 피해자가 누군가 있어야지 형을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국가. 아, 국가가 국가. 무슨 진짜. 아, 그런데 선생님이 북한 만화책 봉이김선달 만화책을 갖고 있어서 국가가 어떤 뭐 어떤 피해를 있는지는 받았는지 알 수가 있나요? 모르죠. 진짜. 그래서 사실 좀 이 퇴직금은 전 정말 아까워요. 제가 2020년에 최종 판결을 받았거든요. 네. 2013년에 기소돼서 야, 이거는 평등권 침해로. 그리고 2020년에 이제 그러니까 제가 교직 생활을 30년을 넘게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정년 퇴임을 불과 몇 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제가 뭐 그 공무원 연금이 있으니까 국민연금 당연히 안 들죠. 안 드셨겠죠. 예. 아, 근데 그냥
뭐저 날라간 엄청난 네. 경제적 타격까지. 네. 그러니까 까불지 마라를 아주 그렇죠. 이렇게 본보기를 본보기를 보여주는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것도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북과 관련된 모든 것은 일치 안 된다.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살아라. 네. 근데 참 기가 막힌 거는 선생님이 이제 처음 그 기소되고 뭐 그런 거는 이제 박근혜 정권이 등장을 하면서 네, 그렇죠. 박근혜 정권이 정교조를 또 노리고 정교조의 표본으로 선생님을 이제 뭐 걸었다. 거기까지는 그 스토리는 그렇죠. 몹시 부당하지만 네. 이해는 가요. 그리고 이 빨간색 칠을 딱 하고 네. 그 다음 가을에 2013년 가을에 네. 중요한 사건이 생깁니다. 네. 정교조를 법에 놓죠. 법의 노조로. 그러니까 이제 그게 법의 노조화 시키기 위한 그 차곡차곡 사전에 돌계단을 악마화를 먼저 시키는 쌓아 나가는 거죠. 그런데 네. 저는 정말로 어이없는 게 그 선생님 그 확정 판결 난 거. 네. 한경희 통일평화상 받고 난 다음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해놓고 또 잠시 이제 또 선생님하고 연락을 또 안 하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는데 어디서 누가 그런 거야. 박미자 선생님 그 유죄가 났다고 해서 무슨 유죄가 나? 그렇죠. 그럴 것이 전혀 없는데. 아니 그게 문재인 정권 하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가령 김명수 그 대법원이 등장했을 때 양승태 사법농단을 넘고 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기대를 좀 가졌었는데 김명수 대법원의 어떤 한계랄까 그 또 사법부의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임명이 된 대법관들이 얼마나 국가보안법의 앞에서 이렇게 얌전한가. 그렇죠. 그- 그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요. 네. 또 최근에 이제 헌법재판소 예. 작년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 네. 7조, 2조 이걸 이번 9월 26일인가요? 그렇죠. 1년 이제 공개 변론 네. 하고 난 뒤에 1년 동안 심사숙고하고 나서 올해 9월 26일 날 전부 합헌이라고 해줬잖아요.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가 진짜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자기 그걸 출생에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진짜. 출생을 모르는 게 아니라 너무 잘 아는 걸지도 몰라요. 너무 잘 알아요. 가령 국순옥 교수 같은 분은 그거 만들면 안 된다고 네. 그 했던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법이라는 게 우리가 싸워서 여기까지 왔지만 자고로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편이었죠. 그렇죠. 편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국가보안법 문제가 어이어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적폐물 소지, 고무 찬양 그런 거는 2004년도에 다 한나라당도 없애기로 합의한 거죠. 했던 네.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완전 폐지냐 뭐 일부 수정이냐를 갖고 하다가 타이밍을 놓치고 있는 바람에 살아서 지금까지 이제 힘을 발휘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떡 버티고 있는 마치 대한민국의 헌법보다 더 센 법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수구 진영 입장에서는 국가보안법을 한자라도 고치는 게 자기들 진영이 무너진다. 이제 그런 그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촛불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수구 세력이 몰락을 하고 그다음에 남북 화해나 또 조미 간의 어떤 화해 분위기가 조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이 이렇게 무사히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있기 예.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더 예, 많아지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우리가 참 많이 변화시켰다 하면서도 아 이게 그러니까 얼음이 겉에만 녹았구나. 네. 아 저는 근데 교수님요. 진짜 이거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예. 사실상. 그래서 제가 2020년에 이제 헌법재판소 앞에서 2020년 4월 27일 날 첫 번째 1인 시위를 시작했지 않았습니까? 4월 4월 27일 4.27 어, 판문점 선언 예, 기념해서 예, 예. 그 국가보안법은 헌법에 어긋난다. 예, 예. 위헌이다. 예. 이렇게 해서 벌써 지금 진행한 지 4년째가 됐어요. 4년. 그러고 나서는 이제 지난
9월 26일 예.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다 이래 해서 이제 이거는 국회에서 법 개정해야 되는 문제인 것 그럼요.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데 네.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뭐 문재인 대통령 시기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많지만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했었죠. 공수처와 국가보안법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아쉬운 게 남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공수처 문제하고 국가보안법 문제고 국가보안법 문제가 더 뼈아팠다. 그리고 그거 역량 부족 때문에 못했다. 했는데 공수처 했잖아요. 덜 그렇죠. 뼈아픈 거 했고 네. 그다음에 국회에 180석 180석을 만들어 줬고 이거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난 문재인 했어야 대통령 개인으로 보면은 간첩 사건 그 재심도 이제 처음으로 신경 사건 같은 거 네. 그 90년대에 이제 열심히 하셨고 뭐 이제 이런데 도대체 왜 대한민국은 문재인 같은 사람이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돼도 국가보안법을 왜 못 고치는가? 왜 의회를 그냥 단순 과반수도 아니고 2004년은 이제 그 열린우리당으로 단순 과반수에 민주노동당 다음에서 10석. 이번에 민주당만 갖고도 180석 가까이 그렇게 해놨는데도 국가보안법을 못 고쳤던 거 이걸 역량 부족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제 아프게 자기 그 저서에서 그렇게까지 썼는데 왜 이 국가보안법을 그 못 고치는가? 이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모두의 반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 역량 부족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라고 했는데 나도 국민의 정부 때 왜 국가보안법을 폐지 안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제대로 노력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비판했다. 그런 비판이 무색해졌다. 국법화 폐지를 못한 것이 그 시기의 진보개혁진영 전체적인 역량 부족을 보여주는 상징처럼 여겨진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분이 대통령이 돼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안 했는데 이걸 어디 가서 우리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가 열심히 지지했었던 이유가 이런 거 하라고 지지했고 난 그게 촛불 정신이었고 네. 그 박근혜와 누구 최순실 이제 그 게이트가 바로 세월호 사건을 가져오고 거기에 그렇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무능하고 무책임하기까지 했었던 그 수구 세력의 민낯을 보여줬고 수구 세력이 두르고 있는 갑옷이 바로 그 국가보안법이었기 때문에 그걸 벗겨내고 해체하는 작업이 한국 사회가 진일보하는 그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글을 썼던 분이 아무것도 안 한 거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더 나서서 해야겠죠.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네. 우리 사회에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은 교육이 네. 정말 안전하지 못하다. 예. 그리고 교사들이 지금 편하게 네.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국가보안법 7조, 네. 7조라는 게 계속 문제가 돼서 없애자 뭐 얘기가 그렇죠. 됐는데 네. 계속 완강하게 선방하고 있는 거예요. 수구세력 입장에서는. 그렇죠. 딱 하나 고친 게 뭘 고쳤냐면은 7조 2항이 없어졌습니다. 네. 왜냐하면 1항이 반국가단체 얘기고 2항이 국외공산계열. 그러니까 뭐 우리가 중국하고도 수교하고 소련은 이제 없어졌지만 러시아하고도 수교하고 이제 많은 공산국가들 또는 공산주의가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들하고 수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가 찬양하거나 뭐 그걸 거기에 얘기하면은 뭐 국가보안법으로 똑같이 처벌을 했었는데 그거 안 되니까 그걸 없앴는데 그러면은 왜 북한만 안 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거 이게 지금 1.16도 안 고치고 사실은 뭐 7조 전체를 수정한 것 같지만 국외공산제 계열 고항을 다 뺀 거예요. 네. 다 뺀 것일 뿐 뭐 거의 수정이 안 됐고 이 상태로 그냥 그 91년이니까 벌써 몇 년입니까? 30년. 30년이 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말 대한제국 때 거기서 해방된 다음에 그거 거의 그대로 쓰고 있는 건데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단단하게 있고 그러면서 선생님 같은 분들을 옛날에 보면 야이 김일성보다도 나쁜 놈아 이것도 처벌했고
그다음에 우리 그 뭐죠? 사랑의 불시착 같은 네, 사랑의 불시착도 그런 그랬죠. 드라마도 걸리는 거죠. 네, 걸리는 드라마도. 거죠. 북한을 아니 고발했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고발을 네. 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놈들이 하는 게 뭐냐면 간첩 사건 수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 나쁘고 보고 뭐 누구고 이제 그 북에 갔다 온 다음에 북한 어때 하고 주변에서 뭐 보니까 거기 뭐 저 갔더니 뭐 무슨 지하철 있더라 뭐 이런 얘기만 해도 이제 간첩으로 몰리고 고무찬형으로 됐고 두들겨 패서 그거 간첩 만들었는데 그런 수사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런데 그 저 진짜 간첩들 그냥 삼성전자에서 정보를 빼내간다거나 뭐 이제 이런 그 고급 기술 빼가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네. 그런 간첩 잡는 법은 없어요 우리나라.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 간첩 수사를 국가보안법에 의존하잖아요. 네. 근데 국가보안법은 뭐냐면 반국가단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간첩은 어때요? 중국 기입 간첩 보낼 수 있죠. 일본이 보낼 수 있죠. 미국은 간첩 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미국이 저 로버트 김 사건이라고 그 미국 문관을 한국한테 정보 빼돌렸다고 간첩죄로 하잖아요. 지난번에 뭐 도청 사건도 있었잖아요. 한미 간의 간첩 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형법에 간첩죄가 있고 네. 국가보안법에 간첩죄가 있는데 형법의 간첩죄는 적국의 간첩이에요. 네. 적국의 간첩만 처벌해요. 국가보안법의 간첩죄는 반국가단체의 간첩만 처벌해요. 그렇죠. 저는 근데 그러니까 이런 네. 미국 간첩, 뭐 중국 간첩, 일본 간첩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은 대한민국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재판을 받으면서 이게 국민의 주권을 부정하는 법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은요. 7조 그 전제 조건 있잖아요. 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이렇게 정을 알면서, 네, 그 정을 알면서 정을 알면서란 말이 참. 그게 목적으로 그렇게 그 책을 갖고 있고 그를 목적으로 말을 했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국어교사거든요. 목적은 누가 알아요? 당사자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라고 말하면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 마.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나라 공안검사나 공안경찰은 그냥 궁예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그냥 독심술, 관심법, 관심법, 예. 독심술을 다 해서. 그래서 그럴 목적으로 했잖아. 땅땅땅 유죄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 재판을 쭉 받는 과정에서 제가 가장 이건 정말 국민 전체를 이런 어려움에 몰아넣는 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게 바로 그 점이었어요. 제가 그 정을 알면서 네. 아니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거기서 몰랐습니다. 더 나가서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폈었죠. 옛날에 그러다가 야 고무찬양죄 말이 안 된다. 남과 북이 서로 고무찬양을 해야 한다. 그 칭찬도 제가 되는 거예요. 남 북쪽은 남한테 야 너네 개고생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경제 발전시킨 거야 참 그래서 대단하다. 이거 장군 할아버지 일에 이만큼 잘 산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해야지. 미제의 똥구녕이나 빨아먹고 부끄럽지도 않냐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북한에서 이제. 그 우리는 또 그 북한한테다가 자식 새끼 다 굶겨 죽여가면서 뭐 주체가 어쩌고 저쩌고 체면만 차린다가 아니라 야 그래도 그렇게 중국한테 큰 소리 치고 미국한테 큰 소리 치는 게 연개 소문 짓고 처음 하냐? 먼저 이렇게 그렇죠. 해주면서 서로. 서로. 그리고 네가 없는 건 내가 보완해줄게. 내가 없는 건 네가 좀 보완해줘 하면서 서로 그렇게 해야 좀 도와가면서 이게 화해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국가보안법이라는 거는 그 화해를 거부하고 그러니까 북과 실제로 싸우는 것보단 싸우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야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기득권이 유지되는 그 사람들의 갑옷인 거예요. 갑옷이고 무기인 거고. 그리고 거기에 그 칼에 선생님의 오직이 찔리신 거고. 저는 그래도 다행히
뭐 교수라는 타이틀을 갖고 옆에 앉아서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고요. 아유, 그래서 사실은 그 이제 국가보안법 위헌이다 했다가 헌법재판소가 합헌입니다 이렇게 나와서 네. 야, 이거는 국민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정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1인 시위와 모든 네. 그 부분을 요구사항을 국회 앞으로 오케이. 들고 갔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세계적으로 정보가 다 유통되고 네. 서로 또 자기 나라에서도 네. 좋은 점은 더욱더 발전시키고 문제점은 비판해서 또 바로잡고 이런 게 이제 우리 미래 교육의 본질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 국가보안법은 그걸 가로막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불가능하게 하는 법이다. 네. 그래서 우리 미래 교육과 이제, 국가보안법 예, 시간이 많이 갔기 네. 때문에 이렇게 좀 국가보안법과 가겠습니다. 교육 문제를 네, 이렇게 하는데 가는 겁니다. 저 그 선생님 저 자료 보다가 이거 네. 보고 뒤집어졌어요. 네. 이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네. 이게 교사된 사람은 정치와 종교에 대하여 평론하지 않아야 한다. 가령 사회 풍조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말고 오로지 교육에만 힘쓰는 것이 좋다. 이거 요즘도 많이 듣는 얘기죠. 그렇다, 그렇죠. 나 교사가 왜 정치에 관심을 갖냐? 교사가 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냐? 사실은 교육은 가장 중요한 저는 정치적 행위라고 봅니다. 예, 예.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런데 이 말은 이 오로지 교육에만 해라. 정치에도 평론하지 말라. 이거는 1907년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 교원들에게 훈계하였던 것입니다. 야, 그리고 이런 지옥 같은 말씀을 어디서 찾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일제 강점기에 조선인 교사들에게 주입했죠. 그래서 제가 시대를 읽는 교육사 첫 시작을 뭘로 시작할까 하다가 이거를 맨 첫 페이지에 첫 장으로 이걸 넣었죠. 네. 그래서 이 75년 된 국가보안법에서 저는 여전히 이토 히로부미가 남긴 말이 살아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 모든 문제는 아직도 이 친일 청산하지 못한 안중근 역사의 의사가 부분. 이토의 몸뚱이만 주겠어. 그 저는 이토 시대에 그 또 하나 그 참 기가 막힌 게 사회진화론 아닙니까? 무한경쟁. 네네. 그러니까 한국 교육을 지배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나요. 무한경쟁. 그렇죠. 우리가 이토 히로부미 죽은 게 벌써 120년인데 120년인데 아직도 이토 히로부미의 그 이 말이 한국의 교사들이 지켜야 할 그 도리가 기준이 되고 있고. 그렇죠. 이토 그래서- 히로부미가 했었던 네. 그 무한 경쟁에 그래서 그 교사들은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완전 불가촉 천민입니다. 예를 들면 좋아요라는 페이스북에 누르는 것마저도 이런 정책 좋아요. 네. 그것도 유죄입니다. 유죄. 민주노동당에 그 당비냈다가 뭐 후원했다가 또 해직당하고 뭐 그랬잖아요. 민주노동당에 과거. 후원했던 거는요. 그때 법이 잠시 법이 후원을 허용하는 법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리고 음, 이제 그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법이 그걸 다시 개정이 또 된- 개정된 그런데 상태였는데 후원을 해지 안 한 선생님들이 그쵸 그 법이 아. 공표된 줄을 모르고 그냥 있었던 사람들을 예, 다 예. 대상으로 삼아서 기소를 했던 거죠. 아, 그때가 예. 한 2천여 명 가까이 또 됩니다. 그렇게 됐군요. 그거는. 네. 네. 그, 선생님 이제 우리 미래교육과 국가보안법에 대한 말씀 네. 좀 해주시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자유롭게 표현하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탁탁 제동을 거는 게 저는 국가보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해야 할 말과 하지 네. 않아야 할 말. 그러니까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 가장 국가보안법을 어기는 말을 많이 한 사람일 텐데 네. 제가
그런데도 나도 자기 검열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아요. 나는 김일성을 찬양하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김일성 그 항일무장투쟁 뭐 거기에 대해서 그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죠. 뭐 굳이 뭐 찬양한다기보다는 그렇게 하고 굉장히 센 얘기들을 많이 해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런 그 검열 왜냐하면 기자가 작성해요.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나 그렇게 쓰신 거를 네. 다른 사람들이 받아서 했다가 받아서 큰일 나는 할 수가 수가 있죠. 없기 예, 때문에 예, 마음이 편치 않으신 거죠. 예, 예. 그리고 실제로 그 우리 작년에 음. 공개 변론 헌법재판소에서 예, 예, 예. 공개 변론 할 때 그때 당시에 로스쿨 예. 그 교수이신 김종철 교수님께서 예. 로스쿨 교수를 할지라도 불편하다는 거예요. 예. 자유롭게 말하는데 여러 가지 자기 검열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자기 검열이 작동하는 순간 창의력은 저는 굉장히 뒤처진다고 생각해요. 그게 그래서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음. 가장 요구되는 게 세 글자 창의력이잖아요. 네. 저는 표현과 생각의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창의력은 안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게 이제 가령 그래도 우리가 그걸 많이 키웠었던 시기가 80년대 아니에요. 그렇죠. 80년대 그런 국가보안법 체제, 군사 독재와 아주 치열하게 싸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촛불로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을 했다가 바꾸지 좌절이 못하고 됐어요. 그러면서 쫙 밀리는 이 시기에 네. 이 오히려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자기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많이 포기하고 그다음에 냉소적이 되고 세상이 안 바뀌는 걸로 좌절하고 좀 퇴행하는 그러면서 아직 자기들의 어떤 그 동력이랄까 그걸 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객관적인 변화의 조건은 뭐 4차 산업이건 뭐건 뭐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변화했고 사실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라는 건 우리 젊었을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비교가 안 되게 그 유능한 젊은이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키가 너무 많이 죽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난 그게 국가보안법이 그러니까 다시 반동화되는 그렇죠. 다시 네. 강화되고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재단하는 다시 힘을 네. 얻어가고 있는 이 시기 그리고 대통령이 공공연하게 네. 이명박 박근혜 때 들어보지 못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게 반국가 세력이다. 네. 야 이거는 그 평화라는 말을 금기시키는 그리고 반국가란 말이 네. 나오는 거 국가보안법의 용어였는데 무시무시하죠. 삼원화되고 우리는 그동안에 어쨌거나 민주를 놓고 그다음에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때 그 제가 했었던 게 반헌법 행위자 열전이라는 네, 게 뭐냐면 헌법이랑 같이 보수도 동의하니까 네. 보수도 동의한다라는 전제하에 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은 전 국민을 상대로 진보와 보수가 헌법적 가치에 실현을 놓고 누가 더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가를 갖고 경쟁을 한다 하는 그 시기였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국가보안법은 뭐냐면 헌법을 뛰어넘는 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요즘 이제 서울의 봄 영화가 네. 한참 많이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전 이제 지난주에 서울의 봄 영화를 보면서 예, 예. 우리가 그동안 역사교육 5.18 예. 했단 말입니다. 그 역사교육을 하는 과정에 편안하지가 않아요. 예. 제가 이제 저의 굉장히 귀한 최보경 선생님 예, 예, 예. 5.18 역사교육 교과서 네. 학생들하고 만들어서 5.18 역사교육 하다가 8년간 재판을 받은 거 아니에요. 국가보안법으로.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국가보안법이 남북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남한 사회의 네. 역사 발전의 문제 네. 그리고 역사의 진보 또 민주 시민교육 이거에 완전 걸림돌이라고. 지금 솔직히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이 뭐 어디 있어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남한 사회 내에서의 어떤 그렇죠. 비판세력을 그래서 결국은 규제하기 위한 것이죠.
결국 남한 사회 내에서의 어떤 그 획일화, 예. 통제 이런 데 기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잘 판단해서 이걸 치워야죠. 이번 국회에서 힘들 것이고 네. 내년 몇 월이죠? 4월인가요? 네, 내년 그래서. 국회에서 하도록 여러 가지 또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합니다. 제가 선생님을 조금 놀린다고나 할까 좀 선생님을 성원하면서도 약간 불만인 건 뭐냐면은 네. 7조부터를 자꾸 7조 나도 네. 라고 이제 그렇게 뭐 좀 농반진반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7조가 폐지 안 됐다는 거는 돌아버릴 얘기죠. 돌아버릴 네, 얘기죠. 그래서 7조부터 폐지해서 네. 끝까지 폐지하는 걸로 가야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교육이 불가능한 예. 게 바로 국가보안법 7조다. 그리고 7조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집을 뒤지면은 다 걸리게 만들 그렇죠. 수 있는 누구나. 법입니다. 좀 누구나 다. 뭔가 조금이라도 책에 관심이 있는 네, 사회과학에 네. 조금만 관심 있는 그래서 사람이라면 정말 21세기 분석행위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뭐냐면은 그 국가보안법이 그 지키는 것은 국가안보 아닙니다. 네. 대한민국 아닙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아닙니다. 그 공안 세력의 밥그릇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공안 세력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상상력, 네. 그 발랄함을 창의력. 거기다 저당 잡힐 수 없는 거죠. 우리가 80년대에 그래도 지금 한국이 한류 나오고 뭐 오징어 게임 같은 거 나올 수 있었는데 오징어 게임 같은 게 뭡니까? 불평등에 대해서 기생충이고 오징어 게임이고 불평등에 대해서 아주 극한으로 대결을 했었던 그 사람들의 그 정신의 문화 쪽으로 변형이 돼서 나온 게 그 성과물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국가보안법하고 가장 치열하게 싸웠었던 세대입니다. 국가보안법을 없애지는 못했지만 네, 네. 국가보안법에 온몸으로 맞서서 그것과 싸우면서 만신창이가 됐지만 그래도 우리가 새로운 문화를 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보편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전 세계인의 어떤 불평등의 문제 그거를 건드릴 수가 있었던 것인데 지금 국가보안법이 다시 힘을 얻기 시작을 하고 젊은이들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국가보안법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얘기하는 순간 위축이 됩니다. 국가보안법의 그 체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하여튼 선생님 그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여건 속에서 지금 이제 7조부터 운동을 굉장히 이번 그 헌법재판소 판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빠지시겠지만 네, 그 다시 이제 국회로 가서 국회로 미래교육과 가서. 국가보안법 토론회 그리고 이제 이번 돌아오는 12월 7일 예. 이제 좋은 국회 전시회 예. 또 간담회 예. 또 사실 국회 내에 국가보안법 폐지 의원 모임도 있습니다. 예. 좀 더 의원들과도 힘을 좀 서로 북돋우면서 예. 좀 잘 폐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그래도 다음 노력을 해야죠. 2024년에는 꼭 폐지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국가보안법 폐지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부권이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 다른 법은 법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거부하죠. 행사할 수 있지만 폐지는 폐지되면 되는 폐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폐지도 거부할 수 있지 않을까요? 폐지를 폐지는 반대한다 이러고. 그건 안 될 겁니다. 저도 법률을 잘 모르지만 네네네. 그러니까 담대해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다음번 총선 공약에 도대체 남북이 평화로 가야 하느냐 전쟁으로 가야 하느냐. 그게 이슈화. 그게 이슈화 되고 그리고 평화로 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국가보안법을 없애는 것이다. 그게 얘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선생님 이제 앞으로 하실 일이 많은데 마지막으로 선생님 교사 아카데미 또 그 부모 아카데미 준비 중이시죠? 네, 교사 아카데미는 꽤 많이 지금 준비 중이고요. 2024년에는 2024년 봄부터는 이제
시작을 해볼 생각입니다. 예.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좀 더 폭넓은 시야로 네. 같이 동료들과 함께 역사도 공부하고 또 요즘 너무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좀 그 소통과 치유, 관계 맺기 이런 과정도 좀 함께 나누는 그런 교사 아카데미를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리 나중에 여기에서도 한번 예. 그 접수 시작하면 예, 같이 알겠습니다. 광고 좀 해주십시오. 예, 예, 네. 예. 저 우리 박미재 선생님을 우리 성공회대학 그 민주제조관에 거기 관장이 누구죠? 한홍구 교수님이시죠. 잘했던가요? 네, 우리 연구 교수 모시고 네. 그다음에 제가 그 선생님 도움을 받아서 지난 학기에 수업을 할 때 선생님께서 또 학생들 그 토론을 잘 이끌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도 많이 그 배우고 학생들 또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토론 진행 방법 등 이제 많이 배우고 그러면서 의기투합해 갖고 또 이제 몇몇 선생님 우리 여기도 나오셨던 김하순 선생님도 한번 모셔야 하는데 김윤 선생님 뭐 등등의 또 그 등등해서 우리 이제 그 수업을 같이 그 했던 선생님들 그 아주 재밌게 그 했고 또 거기서 이제 발전을 해서 이 교사 아카데미도 우리 고병헌 선생님, 임정환 선생님 등과 함께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교사 아카데미를 그 준비하자 하던 시기에 서희초등학교 네, 그렇죠. 그 문제가 네. 터져서 이제 정말 마음이 아프고 그다음에 뭘 해야 할까 고민도 많이 되고 그런 속에서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고민 끝에 준비하시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그 빌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여기 이제 챗 그 댓글 남겨주신 분들 네. 인데요. 그 이제 좀 보죠. 우리 통일운동 하시는 분들이 2030 청년들이 국힘과 윤석열을 지지한 거에 대해서 많이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이고, 박미재 선생님의 자막이 잘못 나갔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세습 문제 아마 오늘 그 뉴스에 뭐 북한에서 김주의 아주 어린 딸인데 그 문제가 나오니까 이제 또 관심 많이 갖겠죠. 관심을 갖기도 하고 감당이 안 되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왜 벌써 저런 얘기를 하나 뭐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고요. 북한 김일성 공산당이 존재하는 이상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 에피타이트님은 오늘은 좀 비관적인 견해를 주셨습니다. 김유로고스님 조금 지각을 하셨고요. 지각하셨는데 후원해 주셨네요. 에피타이트님도 후원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리고 총선에서 경제 문제와 복지 문제, 복지 부패 척결이 우선돼야 시민들과 어필을 해야 하는데 특히 젊은 20대 30대 청년들을 설득 못하면 끝이다.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실 먹고 사는 문제. 근데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가 바로 이 그 국가법권 문제하고도 사실은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이제 지금 그 이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조차도 이념 문제로 해서 그 올인 몰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런 외교 참사도 하게 되고 또 기가 막힌 게 저렇게 올인 몰빵을 하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됐는데 바이든이 미스터 문이라고 불렀다고 또 아이고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우리 대통령을 잘못 뽑은 죄가 와 폐해가 매우 크다는 걸 이제 자꾸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제 뭐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저희 이제 반합법 행위자 열전 뭐 지금 한 80%쯤 진행이 됐는데 후원 부탁드리고 후원해 주신 분들께는 제가 쓴 책 한 권씩 사인해서 드리는데 아마 역사 책임요기 국가법권 문제를 직접 다루지 않았지만 다 뭐 제가 하는 얘기들이 다 밑에 깔려 있죠. 다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요. 오늘 나와주신 박미자 선생님
아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 이렇게 보면은 선생님 뵈면은 참 좋은 게 늘 씩씩하세요. 늘 씩씩하셔서 참 저도 이제 선생님 보고 있으면은 힘이 나고 또 보고 싶고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그러면은 나와서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는 아마 그 이후락 그 마지막 회차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